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기업들과 향후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 소식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를 상대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크게는 이민 문제 그리고 이제 마약류 문제를 들고 있지만 그건 명분이었고 예. 뒤로는 사실 무역 적자가 크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한 멕시코, 중국, 캐나다, 미국과 교역을 통해서 수익을 가장 많이 올라가는 1, 2위, 6위 국가입니다. 예. 자, 그런데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뭐길래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건 이게 정책을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도 필요 없고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성 없는 관세 정책의 포문을 열었는데 예고했던 대로 4일부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산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중국 산에 대해서는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데 아시다시피 캐나다와 멕시코는 동맹 국가예요. 이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동안 무관세였는데 한꺼번에 25%, 내일부터 가격이 뛰는 거고요. 수입산에 대해서. 그런데 중국은 이미 관세가 붙어 있습니다. 예. 업종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15, 많게는 30%까지 기존 관세가 있는 데다가 여기다 10%를 더 얹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40%까지 일정 부분 이제 제품에 대해서 중국산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번 이 행정명령의 특이한 점은 또 뭐냐? 만에 하나 이를 계기로 상대국이 보복했다? 예. 보복 조치할 경우 보복 관세를 올리는 조항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단서 하나를 달았어요. 자,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조금은 체감할 수 있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산 원유 수입에 대해서는 25%가 아니라 10% 정도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이제 미국 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강하게 때리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번 이제 조치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이전에는 적대국만 때렸잖아요. 근데 멕시코, 캐나다는 동맹국이잖아요. 예. 이제는 미국을 이용해서 무역을 많이 흑자를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동맹국이라도 무차별 관세 폭탄을 이제 매길 수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지금 자국민에게도 타격을 입힐 거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감내할 만한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아주 고수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도 미국 소비자를 겨냥해서 캐나다산 원유는 관세 인상폭을 낮췄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 전문가들이 누구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관세 정책, 고율의 관세 정책, 그리고 감세 정책, 이민자 추방 정책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이제 이 압박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 내 물가가 뛸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이제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보다도 자동차에 25%의 소비자 가격이 반영이 되면 소비자들은 수요가 끊깁니다.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 소비자 단체뿐만이 아니라 철강 노조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와는 그동안 굉장히 좋은 관계로 무역을 해서 상호 윈윈해 왔는데 예. 이번 트럼프의 고구 유례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도 피해를 본다라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랬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는 관세. 왜냐? 일단 무역 불균형 해소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대선 캠페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내 일자리를 다시 만들겠다. 외국에다가 관세 폭탄을 지우면 당연히 그들 국가가 미국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미국에다 공장 세우고 미국인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래야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포기할 성향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앞서서 제가 행정적 요인이 있는데, 이게 관세 부과가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위에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요인들로 인해서 아마 지금 약간의 이제 내상을 입을 겁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미국 내 물가는 올라가겠지만, 그러나 트럼프가 믿는 구석이 또 하나가 있어요. 왜냐? 셰일가스입니다. 드릴더 셰일. 계속해서 셰일가스를 지금
이제 다시 회귀해서 셰일가스를 통한 이제 원유 이제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 물가를 하락시키는 이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세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또 중국에는 기존 관세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 각국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게 이렇게 되면 무역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좀 맞습니다. 봉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가장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게 트럼프식 막가주예요. 그리고 예측이 좀 불가능해요. 트럼프 성향상 어떤 지금 자국 이주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협상 결과를 얻어내기 전까지는 계속할 겁니다. 왜냐? 예.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60%까지 예고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추가로 10%, 네. 아직 50% 여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이 세 개 국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캐나다, 멕시코는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네. 캐나다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제 핵심 지역인 플로리다산 오렌지 수입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관세를 20% 매기고요. 켄터키 주재는 법원과 같은 걸 거론하면서 약 155조 원 가량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25%의 보복 관세를 4일부터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멕시코도 비슷합니다. 멕시코는 관세 조치뿐 아니라 비관세 조치를 포함해서 플랜 B를 준비하라라고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 상응하는 관세 부과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러나 이제 중국의 경우는 다소 몸을 좀 사리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보복 관세는 아니고 WTO 세계무역기구에 예. 제소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협상 시점이 미국 이제 이 발효 시점이 관세 부과 시점이 4일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남아 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는 이 기간 동안 물밑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표면적으로 관세 부과는 뭐 펜타닐이라는 불법 이제 마약류 이민을 표면도 내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어떤 대미 무역 흑자를 개선할 만한 개선책 팁을 내놓는다면 관세 부과 시점이 도로 미뤄지거나 일부는 처리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지난달 말이었어요. 콜롬비아를 상대로 해서 불법 이민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고의로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때렸는데 네. 9시간 만에 철회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협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류한 바가 있어서 일부 4일 이전에 지금 막판에 좀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펜타닐 문제를 들면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중국이 이거는 미국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펜타닐이 이제 제3국을 우회해서 멕시코, 캐나다를 우회해서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이 굉장히 이제 곤란하다라는 이제 얘기로 이제 보복 내지는 이제 이런 관세 정책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중국은 이런 이제 주장에 대해서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이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다라고 일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마약 단속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미국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펜타닐 규제에 대해서 협력을 제공해 왔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펜타닐이 확산되고 있는 건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펜타닐 문제를 빌미로 해서 이제 미국에 한 추가 관세 조치는 정당성을 잃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펜타닐 문제 그리고 이제 무역 이슈 문제 좀 분리해서 예. 이완화해서 미국의 책임론을 좀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상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서 미중 대중 이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다발적 관세 압박으로 중국이 반사이익을 받게 될 거다 하는 분석도 있고요. 이것보다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이번에 딥시크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AI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더 격화할 거다 하는 분석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딥시크가 이제 우리가 설 연휴 지내는 동안 전 글로벌 세계 경제 충격을 갖다 줬는데 크게 세 가지가 충격적이었어요. 성능, 그리고 가격, 여기다 기술이었습니다. 예. 이 딥시크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그렇게 엄격하고 하고 있는데 이걸 만들어냈어? 굉장히 5%의 비용으로 성능, 추론 능력과 산술 능력은 챗GPT를 능가한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오니
이게 미국이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향후 이제 뭐 AI를 포함한 기술 패권 전쟁에 대해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앞서 트럼프 일기에도 사실은 이제 이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라면서 중국을 때렸어요. 당시에도 거의 2018년, 19년 거의 4차례에 걸쳐서 3,6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했고요. 이에는 당시에도 중국도 한 25%의 관세로 매기면서 정면 대응을 했는데, 네. 해보니 사실은 둘 다 피해가 있지만 중국의 타격이 더 컸어요. 중국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피하면서 이제 물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 이번 보복 조치에 대해서 멕시코, 캐나다는 바로 보복 관세를 얘기했지만 중국은 보복 관세 얘기는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WTO는 중재 능력이 거의 사라졌잖아요. 예. 강제성이 없잖아요. 미국의 불공정 행위 맞아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걸 강요할 만한, 강제할 만한 이제 수단이 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업계에서는 야, 중국이 그래도 핵심 자원 같은 거, 히토리와 같은 핵심 광물에 대한 미수출을 좀 중단하고, 또 중국 내에서 이득을 벗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관한 규제를 좀 강화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일기 행정부에서 중국이 이제 이 규제에 대해서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게 되면, 이미 이제 이번 행정명령에는 보복 관세에 또 대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또 여력을 남겨놨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 지금 아직 60%에서 10%만 부과했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 빨리 중국도 미국과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 관세가 더 이상 추가로 부과되지 않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상황도 짚어봤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좀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미 수출의 규모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타격이 적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걱정돼요. 일단 멕시코, 캐나다, 중국,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국가를 보게 되면 상위권에 랭크돼 있는 게 지금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와 이제 아일랜드와 같은 유럽 연합이 바로 타겟이고요. 예. 그 다음이 뭐냐? 아시아로 넘어오게 되면 지금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과 뭐 인도, 베트남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단 이제 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포인 반도체를 비롯해서 철강, 의약품, 알루미늄, 구리, 석유 콕 집어서 이런 특정 품목에 대해서 조만간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건 반도체 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557억 달러예요. 예. 미국과 무역을 해서 80조 원 이득을 받았는데,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적자국 상위 8번째입니다.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빌미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여러 가지 수단으로 우리를 압박할 수단이 있다. 일기 때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서 철강과 자동차 부분을 양보를 했어요. 미국이 의도대로, 요구대로 우리가 양보를 했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도 아마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제 어떤 분석 보고서를 내놨느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관세와 중국의 관세가 현실화돼서 정말로 이런 주요국들이 맞대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최대 한 65조 원 정도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고, 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최고 0.69%, 0.7%포인트가량 감소할 수 있다. 상당히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수출 물량도 줄어들지만
중국을 때릴 경우 우리는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해야 되는데 이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대미 수출도 걱정이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 관세 대상인 멕시코랑 캐나다에도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멕시코에 삼성전자, LG전자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가전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캐나다에는 전기차랑 배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말씀하신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관세 부과는 1차적으로 이제 멕시코, 중국, 캐나다를 때렸기 때문에 2차는 EU, 3차가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이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벌써부터 지금 멕시코, 캐나다 현지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 사실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예. 대미에 이제 수출하게 되면 그동안 관세는 무관세였습니다. 무관세였는데 현재 멕시코에는 삼성전자, LG전자가 가전과 TV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기아는 자동차 공장을 그리고 포스코는 철강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캐나다는 사실 북미에 있는 핵심 광물 최대 생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출해 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무관세로 수출했는데 당장 내일부터는 여기에도 25%의 관세 불가피합니다. 예. 관세 인상분만큼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면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 기업의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전방으로 지속이 되고 또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이제 이 경제 특히나 반도체와 이제 2차 전지와 같은 칩스법과 그리고 IRA법을 이제 개정하거나 기존에는 약속했던 칩스법의 보조금을 일단은 서명까지는 했거든요. 바이든 정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중지시켜놨기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지금 오히려 이제 생산 거점을 주로 캐나다, 멕시코 쪽으로 옮겼던 거점을 다시 미국 현지 생산을 더 늘리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아마 정책 변화가 조만간 나오겠는데 그 타이밍, 시점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 기업도 준비를 해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부터 계속 예고를 해왔기 때문에 좀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하고 또 외교적인 해법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11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우리 기업들은 비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실 외교 분야에서 공백이 좀 심각할 정도로 아직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적인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영진 부회장을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식에 나갔던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기업들은 일단은 플랜 A는 뭐냐? 어쨌든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미국에서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라. 그리고 이제 미국인을 채용해서 부가가치를 얻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에 투자를 하라라는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 생산을 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조지아주에 이 현대차가 운영 중인데 거기에는 전기차를 주로 전용으로 만들던 이 공장을 아니면 지금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이제 전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SK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공장을 확대하면서 이 현지 생산 비중을 좀 늘려서 관세 영향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 그런데 미국 경기가 언제까지 좋을 건가? 트럼프 행정부 4년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을 좀 다변화해서 미국 의조가 아니라 베트남, 인도, 유럽 연합과 같은 이제 국가들로부터 생산 기지를 좀 분산해서 위험을 좀 해지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한 로비예요. 지금 미국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우리가 미국 내 기업들과 협력할 사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미 이제 투자 3년 연속 1위가 한국이에요. 우리가 직접 미국 공장을 세우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렛대로 해서 특히나 지금 우리 공장들이 밀접해 있는 곳이 러스트벨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입지가 굉장히 좋은 기반이기 때문에 그들 입지에 있는 이제 상하원 의원들, 그 주민들을 설득해서 만에 하나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무관세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점차 줄일 수밖에 없다. 동맹국이면서 오히려 우리의 투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이런 조항 이런 것을 좀 더 이제 어필하면서 우리 목소리를 이제 지역 주민과 상하 의원들과 같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맹국인 우리도 이제 이번 정책의 향후 대상에서 예외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타겟이 된다면 언제쯤일까요? 아마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봐요. 이게 일기 때는 상당히 좀 길었거든요, 인터벌이. 근데 지금 임기 출범하자마자 계속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오는 이달 중순 정도가 되면 앞서서 얘기했던 반도체나 철강에 대한 반도체 철강과 특수 품목에 대한 이제 관세 보복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걱정스러운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한국은 현금 자동 지급기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위비 분담 9배 이상 증액하라는 요구 이외에도 지금 아마 우리는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줄 건 무엇인지, 미국이 지금 가장 공들이고 있는 셰일가스, 석유가스, 석유 생산량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수입 물량, 중동산 두바이 비중을 좀 줄이면서 미국산 물량을 좀 들여오고요. 미국이 남는 거 농산물이거든요. 농축산물. 수입을 더 늘리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바이든 이전 정부와 이제 체결했던 이제 그런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지켜라. 적어도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이제 산업에 대해서 지금 만에 하나 이것마저 꺾이게 되면 국내 내수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걸 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리나라 기업들도 긴장 상태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